칼 마르크스와 노동자 1933년 2월 14일 칼 마르크스는 19세기 중엽에 노동자와 사회주의의 세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1818년에 유대계 독일인으로 태어나 학생 시절에는 법률과 역사와 철학을 공부했다. 그러다가 자신이 발행한 신문인 라인 신문 때문에 독일 당국과 충돌한 후 파리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접촉하여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에 관한 서적을 읽고 사회주의의 신봉자가 되었다. 동시에 그는 영국에 살던 신흥 목명공업의 유복한 독일인 공장주인 브리드리 엥겔스와 만났는데 엥겔스 역시 당시의 사회 상태에 우려와 불만을 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던 빈곤과 착취에 대한 구제 방법을 찾고 있었다. 로버트 오웬의 사상과 개혁의 시도가 그의 마음을 움직여 그도 오웬 나이트, 오웬의 지지자라는 뜻입니다. 오웬 나이트가 되었다. 파리에서 처음으로 만난 그들은 그때부터 가깝게 지내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심으로 협력하는 동지가 되었다. 나이도 비슷했고 더구나 견해도 같았으므로 그들의 저서가 대부분 공저로 발표될 만큼 사이가 깊었다. 마르크스는 당시의 프랑스 정부였던 루이 필립 정부에 의해 파리에서 추방당했고 그는 런던으로 가서 오랫동안 대형 박물관의 책 속에 묻혀 살았다. 그곳에서 그는 이론을 완성했고 저서를 썼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현실을 초월하여 이론만을 전개하는 학자는 아니었다. 비교적 막연했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고 명확하게 하여 사회주의의 앞날에 뚜렷하게 구체적인 관념과 목표를 세운 것도 그였고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자의 조직 속에서 적극적으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1848년에 일어난 유럽 혁명은 그에게 큰 자극을 주어 엥겔스와 공동으로 그 해의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다. 그 속에서 그들은 프랑스 혁명과 그 후에 잇따라 일어난 반란의 배후에 깔린 여러 관념을 논하여 그것들이 얼마나 현실에 불충분했고 또 모순된 것이었는가를 지적했다. 또한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던 자유평등 박애라는 민주주의의 표어를 비판하여 그것들이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르주아 국가를 위한 그럴듯한 연설에 지나지 않음을 폭로했다. 그들은 더 나아가 그들 자신의 사회주의 이론을 간단 명료하게 전개하고 모든 노동자에 대한 하나의 호소로서 이 선언을 끝맺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잃어버릴 것은 오직 우리를 묶어놓은 쇠사슬 뿐이고 얻는 것은 새로운 세계이다. 마르크스는 곧이어 신문과 팸플릿을 통해 끊임없는 선전을 하는 한편 노동자의 단결과 통일을 위해서도 쉬지 않는 노력을 기울였다. 아마도 그는 유럽에 큰 공황이 닥쳐올 것을 예감하고 노동자에게 거기에 대비할 것을 호소하며 그 기회를 완전히 노동자들이 잡을 수 있게 하려고 했다. 1845년 뉴욕의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어느 일정한 순간에는 이른바 5대 열강을 제압하고 그들을 굴복하게 할 수 있는 제6의 강국이 유럽에 존재하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이 강국이란 즉 혁명이다. 오랫동안 지내온 조용한 은둔 생활을 끝내고 그것은 이제 다시 공황과 기아에 의해 싸움터로 나오게 된다. 필요한 것은 오직 신호뿐이다. 제6의 그 최대의 유럽 강국은 곧 올림푸스의 신의 이마에서 뛰어나온 미네르바처럼 빛나는 갑옷을 입고 손에 칼을 든 채 말을 타고 진두에 나설 것이다. 이제 닥쳐오려고 하는 유럽의 전쟁은 그 신호가 될 것이다. 마르크스 이 예언은 유럽에 닥쳐올 전쟁에 관해서는 정확하지 않았다. 세계전쟁이 발발하고 유럽의 일부에 혁명이 일어나게 되기까지에는 이 글이 발표된 지 60년 후였고 또한 18년의 파리 꼼뮌은 사정없이 진압되었다. 1864년에 마르크스는 런던에서 모임을 하나 조직하는 데 성공했다. 모임 인원은 막연하기는 했지만 사회주의자를 지칭하는 그룹들이었고 이들 중에는 외국의 지배하에 있는 몇몇 유럽 국가에서 온 민주주의자와 애국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각양각색으로 사회주의적 신념은 극히 희박했으며 오히려 민족의 당면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인 결전을 지향하는 무정부주의자도 있었다. 마르크스 외에 두드러진 인물로서는 여러 해 동안 투옥되었다가 3년 전에 시베리아에서 탈출한 바쿠닌이 있었다. 바쿠닌 일파는 주로 산업이 낙후된 상태에 있었던 남유럽의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라틴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실업 인텔리와 현존 사회 질서에서 벗어난 부차적인 혁명 분자였다. 또한 노동자의 상태가 비교적 좋았던 독일을 비롯한 여러 공업국에서 온 사람들은 마르크스 일파가 되어
마르크스는 비교적 유복한 노동계급을 대표했고 바쿠닌은 더 가난한 노동자와 인텔리와 불평분자의 대표자가 되었다. 마르크스는 때를 기다려 조직을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이론에 따라 노동자를 교육하자고 했고 바쿠닌 일파는 적극적인 행동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세는 마르크스 쪽으로 기울어졌으며 여기에서 국제노동자협회가 창립되어 제1인터내셔널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3년 후 1867년에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독일에서 발간했는데 이것은 여러 해에 걸친 런던에서의 그의 순수한 학문적 노작의 소산으로 그 속에서 그는 이제까지의 여러 경제학 이론을 비판한 후 그 자신의 사회주의 이론을 밝혔다. 그는 일체의 모순과 관념론을 배척하면서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역사와 경제의 발전을 다루었다. 특히 그는 큰 기계에 의한 공업 문명의 성장을 논평하고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발전 과정과 역사와 계급 투쟁에 관해 광범한 결론을 끌어내었다. 그러므로 이 명확하고도 이론적으로 논증된 새로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재래의 모호한 공상적 내지 관념적 사회주의에 반해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린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상당히 읽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어 이데올로기 전체를 변하게 했으며 인류의 걸음을 좌우한 서적의 하나로 꼽힌다. 1871년에 파리 꽃무유는 최초의 의식적인 사회주의 반란으로 유럽 여러 정부를 공포에 떨게 했고 노동자 운동에 대해 더욱 강경한 정책을 취하게 했다. 그 이듬해에는 마르크스에 의해 창립된 노동자 인터내셔널의 집회가 있었고 뉴욕으로 그 본부를 옮길 수 있게 되었다. 마르크스의 의도는 분명히 바쿠닌의 무정부주의자 일파를 구축하는 데도 있었지만 또한 뉴욕은 파리 꽃면으로 경직된 유럽 정부를 피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추 세력을 떠난 인터내셔널은 결국 지탱할 수 없었고 더구나 유럽에서마저 노동자 운동은 고난에 부딪혀 제1인터내셔널은 소멸되고 말았다. 마르크스주의 내지는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유럽, 그 중에서도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사회주의자 간에 퍼져나가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민주주의라 불리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정착하지 못했는데 그 무렵의 영국에서 진보된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것은 먼 장래의 변혁에 관한 꿈을 꾸는 온건한 페이비언 협회였다. 페이비언은 노동자와 관련되었기보다는 진보적인 지식인의 모임이었다. 조지 버나드 쇼도 초기 페이비언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정책은 저명한 페이비언 중의 한 사람인 시드니 웨버의 그 유명한 점진의 필요성이란 말에 집약되어 있다. 콤뮌 이후 프랑스에서 사회주의가 적극적인 세력으로 대두되기까지는 12년이란 오랜 세월이 필요했고 더구나 그것은 무정부주의 형태를 취한 것이었다. 이것은 프랑스의 생디카, 노동자 조직 또는 노동조합이란 말입니다. 생디카에서 온 말로서 생디칼리즘이라 불린다.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가 마땅히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범위까지 사회화가 진행되어야 하느냐에는 약간씩 견해가 다르다. 이를테면 도구나 가정용품과 같은 애당초 사회화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물건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사회적 이윤을 올리는 데 쓰이는 모든 생산수단은 사회화, 곧 국가의 재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선 일치한다. 생디칼리스트도 무정부주의자와 비슷하여 국가라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겨 그 권력을 제한하려 했다. 그들은 각 분야의 산업이 그 산업의 노동자 곧 생디카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려 했다. 이 구상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생디카는 하나의 총평의회에 그 대표자를 선출하여 보내기로 되어 있었다. 이 평의회는 국가 전체의 정무를 처리하는 한편 산업 내부의 운영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정무를 위한 일종의 의회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생디칼리스트는 국가의 기능을 정지 상태로 이끌어갔으며 목적 달성을 위한 총파업을 단행하는 일을 지지했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생디칼리스트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지만 묘하게도 생디칼리스트들은 마르크스도 자기들과 같은 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칼 마르크스는 1883년에 죽었는데 그때는 영국, 독일 등 여러 공업국에서 이미 노동조합이 강력히 성장해 있었다. 영국의 산업은 이미 한풀 꺾여 날로 높아가는 독일과 미국의 경쟁에 시달려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고
미국은 지하 자원의 혜택으로 산업이 급속히 성장했다. 또한 독일은 비록 전제 정치와 공업 발달과의 기묘한 혼합이었지만 비스마르크가 지도한 시대로부터 훨씬 뒤에까지 독일 정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공업 발달을 꾀했고 사회개혁을 통한 노동자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 영국의 자유당도 같은 방법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할 몇 가지 사회개혁을 성립시켰다. 번영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 이 방법은 그 기능을 발휘하여 영국의 노동자는 여전히 온건하고 미온적인 입장에서 충실하게 자유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1880년에서 89년에 이르자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지면서 영국의 무역은 불황에 빠지고 노동자의 임금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다시 노동자 계급은 눈을 뜨면서 혁명적 분위기가 충만했고 마르크스주의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1889년에 또 노동자 인터내셔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많은 노동조합은 확립된 재정과 다수의 유급 직원을 거느리는 강력한 단체가 되어 있었다. 1889년에 결성된 인터내셔널은 제2인터내셔널이라 불리며 이것은 세계대전의 시련에 부딪혀서 결함이 드러나기까지 4분의 1세기 동안 존속했다. 구성원 중에는 후에 각국에서 요직에 앉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노동운동을 자신의 출세 도구로 이용해서 수상, 대통령이 되어 성공을 하기까지 뒤에서 말없이 후원했던 숱한 노동자들을 배신한 사람도 있다. 이 지도자들 중에는 마르크스주의로 자처한 사람이나 생디칼리즘의 투사도 있었지만 의회에 진출하거나 노동조합 간부가 되면 그들은 절대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행동은 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거꾸로 혁명을 외치는 노동자를 탄압하였다.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는 제1차 세계대전 후 공화국의 대통령과 수상이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총파업을 주도한 생디칼리즘의 맹장 버리앙이 11번이나 수상이 되어 지난날의 동지들의 동맹파업을 탄압했고 영국에서는 램지 맥도날드가 수상이 되어 그를 길러준 노동당을 배신했다.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금의 서유럽에는 지난날에는 사회주의자였던 독재자와 관리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나이가 먹으면서 그들은 지난날 가졌던 이상의 정열을 잊었고 때로는 지난날의 동지들에게 화살을 던졌다. 이탈리아의 총통 무솔리니도 원래는 사회주의자였고 폴란드의 독재자 필스트스키 역시 사회주의자였다. 거의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런 지도자와 요인들의 배신 때문에 노동운동과 민족 독립운동도 저해되었다. 그들은 얼마 후에는 성과가 오르지 않는 싸움에 권태를 느꼈으며 순교자의 공허한 영광의 매력은 오래 지탱되지 않았다. 그들은 자포자기하고 정열의 불길은 시들었다. 더 사심이 많고 뻔뻔스러운 자들은 반대쪽으로 돌아 여지껏 싸워온 적들과 제멋대로 투쟁 중지의 행정을 한다. 인간의 양심이란 것은 그가 하고 싶어하는 것과 어떤 경우에도 손쉽게 짝짝꿍을 맞추는 것이다. 운동은 이런 종류의 배신 때문에 답보하고 후퇴한다. 그들은 노동자와 피압박 민족을 압제하고 그들과 싸우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 온갖 유혹과 달콤한 말로 개인을 자기들 편으로 빼내려고 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유혹과 미사여구는 자유를 찾는 노동자 대중과 학대를 받는 민족에게는 아무런 구제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이탈자가 있고 후퇴가 있어도 투쟁은 불가피하게 어느 일정한 종국까지 전진하지 않으면 멎지 않는다. 1889년에 발족한 제2인터내셔널은 점점 회원이 늘어나고 체제를 갖추어 갔다. 몇 해 후에 그들은 마라데스타가 거느리는 무정부주의자들을 의회의 의원 선거권 이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쫓아냈다. 이로써 인터내셔널의 사회주의자들은 옛 동지와의 단결보다는 의회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들은 일단 전쟁이 일어날 경우 행해야 할 사회주의자의 의무에 관해 여러 가지 용감한 선언을 발표했다. 사회주의자는 그들의 임무에 관한 한 국경을 인정하지 않았던, 다시 말해 보통 의미의 민족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1914년에 전쟁이 시작되자 제2인터내셔널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각국의 사회주의자와 노동자 정당은 크로포트 킹과 같은 무정부주의자에 이르기까지 이내 급조된 민족주의자가 되고 다른 사람과 다름없이 외국에 대한 정오자가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항한 사람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장기간 감옥에 가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한 박해를 받았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19년에
레닌은 새로운 노동자의 인터내셔널을 모스크바에서 창립했다. 이것은 순수한 공산주의자들만의 조직이어서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공연한 공산주의자로 한정되어 있었고 이는 제3인터내셔널이라 불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이전의 제2인터내셔널의 잔류자도 전후에 조금씩 모여들었다. 그러나 모스크바의 방침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를 철저히 거부하고 제2인터내셔널을 재건했다. 이건 역시 지금도 존속하고 있으므로 간단하게 제2인터와 제3인터로 약칭되는 두 개의 국제 노동자 조직이 있는 셈이다. 그들은 모두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할 것을 맹세하면서 독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들은 그들의 공동의 적이어야 할 자본주의보다도 서로를 더 정오하고 있다. 온 세계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단체를 이 두 개의 인터내셔널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고 있는 것들도 많다. 미국의 노동조합의 경우 대다수가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기도 하다.